도중에 벼락 치는 것 같은 두통을 겪고 병원으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혈압이 올라가고 아주 흥분하고 규칙성이 깨지는 행위일 수 있겠죠. 이건 병이라고 우선 봅니다.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후에 두통이 생기면 무조건 뇌촬영을 합니다. 환자분들은 2번 재발하면 올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첫 번째 생겼을 때 와주시는 게 맞습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교수 조수진입니다. 두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교수라서 두통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자를 잘못 만들었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한자로 만들다가 편이니까 한쪽인데, 근데 문제는 편두통 환자분 중에 양쪽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아팠다 저쪽 아팠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편두통 환자는 한쪽만 아픈 경우가 적습니다. 또 더 대표적으로는 군발두통은 진짜 한쪽만 한 90% 이상 아프시기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찌름두통이라고 바늘을 콕콕 찌르는 두통, 이것도 한쪽만 아플 때가 많이 있어서 진짜 한쪽만 아플 때는 편두통이 아닐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는 어쩔 때 섬세함 뇌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이 안 느끼는 냄새를 느끼고 남이 안 듣는 소리를 느끼고 섬세한 표정의 변화에도 갑자기 내 가슴이 쿵 울리면서 두통으로 느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통 치료에서 가장 큰 방향이 과민해진 뇌를 좀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이 두통 치료의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두통 치료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백화점을 갈 수 있게 됐다고. 그냥 백화점이라는 게 얼마나 시끄럽고 가진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런 자극을 던질 수 있는 힘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저희 두통학회장님도 가끔 얘기하실 때가 있는데 편두통 환자가 세상을 지킬 수도 있다고요. 더 민감하게 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것이 비난받는 능력이 아니라 존중받는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두통은 전체 인구의 7에서 80%가 겪는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주중에는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살고 아침 6시, 7시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하고 꽉 조여진 일정들을 유지하고 있다가 주말이 돼서 전날 술을 할 수도 있고 늦게 일어난다. 그러면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두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가장 흔한 주말 두통의 원인은 일상생활의 수면의 규칙성의 차이 때문에 오는 두통이 있고요. 커피 금단에 의한 커피 관련 두통도 있습니다. 카페인은 굉장히 다양한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의 기관지 확장 작용도 있고 각성 작용도 있고 어쩔 땐 진통 작용도 있고 혈관 수축 작용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카페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용은 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성행위 도중에 벼락 치는 것 같은 두통을 겪고 병원으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행위라는 게 굉장히 혈압이 올라가고 아주 흥분하고 규칙성이 깨지는 행위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오셔서 말을 좀 쭈삣쭈삣 못 하시긴 해요. 갑자기 머리가 아팠어요 하면서 뭘 하다 아팠는지를 말 못 하실 때가 있어 저희가 콕 찍어서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가역적 혈관 수축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혈관이 수축해서 상당 기간 한 수개월 동안 수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치료약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뇌출혈이라든지 다른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혈관 상태일 때는 기침만 해도 샤워만 해도 특히 엽기 같은 걸 들다가 또 머리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즉 뇌에 어떤 강한 자극을 줬을 때 두통이 생기는 조건과 같습니다. 저희가 가역적 혈관 수축 증후군이나 동맥류에 대한 감별을 위해서 성행위 후에 두통이 생기면 무조건 뇌촬영을 합니다. 이상은 없을 수가 있다고 하지만은 단발성도 괜찮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은 2번 재발하면은 올까요? 이번에 넘어가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사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 이게 병일까 아닐까? 그럼 이 병이 심각한 병일까 아닐까? 치료하는 병인가 아닌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성행위 중에 두통이 있는 건 이건 병이라고 우선 봅니다. 그리고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생겼을 때 와주시는 게 맞습니다. 편두통은 굉장히 심한 두통입니다. 출산보다도 더 힘든 통증이라서 처음엔 긴가민가 하지만 점점점 심한 통증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구역감, 구토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소리나 빛이 과민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빛이 두통을 일으킨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빛이 평소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소리도 더 불편하게 느껴지고 냄새도 더 불편하게 느껴지고 이런 두통이 한번 시작하면은 4시간에서 3일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물통에다 공을 넣고 막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자놀이가 이렇게 울리는 느낌. 내가 걷기만 해도 머릿속에 쿵쿵쿵 울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말고도 눈이 뽑아지는 것 같다. 미식거리는 것 때문에 어지럽다. 그 상황에서 당연히 일상생활 하기가 어렵죠. 편두통 환자들이 어릴 때 참을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지럼증의 병들이 편두통의 다른 양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전정 편두통이란 말을 합니다. 어지럼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증상 자체가 편두통의 하나의 증상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멀미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구역감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자기 증상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 구역감을 그냥 어지러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구역감이 대표적인 편두통의 시작 증상입니다. 조진 편두통일 때는 이 두통이 오기 전에 한쪽이 잘 안 보이는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시야에서 갑자기 섬광이 보이거나 1시간 가까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편두통은 인구의 10억이 겪는 아주 흔한 병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좀 더 흔하고 여성분들은 월경하면서 두통이 시작될 수 있겠고 특히나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가 있어서 생리 시작하기 한 3일 전 그때부터 시작해서 생리 기간 내내 아프신 분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란기에 아픈 분도 있습니다. 역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분명히 두통의 빈도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땐 한 20% 이상의 환자들이 폐경기에 두통이 사라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게 힘들면 많이 아파요. 어떤 분은 스트레스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뭐 우울하다, 불안하다. 그러면 상호관계가 있다고 해요. 우울함 두통이 심해지고 두통하면 당연히 우울하겠죠. 그래서 사회 경제적 지위가 좀 더 낮을 때도 두통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편두통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을 갖다가 한 거의 $50 정도로 보여진다고 얘기한 정도 있기 때문에 환자 혼자 아픈 게 아니라 사회적 부담이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편두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크다고 봅니다.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이 넘었잖아요. 그중에 10억이 편두통이 있는데 편두통이 있는 날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생산성이 떨어질 거며 편두통 환자분들은 누워있는 게 좋은데 그걸로 쉰다고 그러면 그 생산성은 더 떨어질 수가 있겠죠. 제가 가끔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하다고 그러면 환자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환자분이랑 의논해 드릴 수는 있어도 배운 사람이 더 잘할 거니까 정신과 선생님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것처럼 편두통은 신경과 의사가 잘 봅니다. 두 번째는 의사도 자기의 전문 분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통을 전문 분야로 하고 있는 분이 좀 더 열심히 봅니다. 두통을 전문으로 보시는 분한테 오신다고 하면 훨씬 더 진단과 동시에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편두통 치료는 크게 둘로 나누죠. 급성기 치료와 예방 치료로 나눕니다. 급성기 치료는 또 다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진통제를 먹는 것과 편두통 특이 치료제를 먹는 게 있습니다. 일반 진통제를 사용해도 되는데 일반 진통제를 쓸 수 있는 건 효과적이어야 합니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내가 약을 먹었더니 2시간 이내에 일상생활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약이 효과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오시는 편두통 환자분들은 효과 없는 약을 지워봅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약 안 먹으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분은 자기는 샤워를 하고 누워 자면 낫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강의하면서 샤워하고 누워 잘 수 없잖아요. 그건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약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약이 쉬울 수 있고 우리가 쓰는 우리에게 고용된 거라고 봐야지 약에 종속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지혜롭게 써야 되겠죠. 일반 진통제를 사용했을 때는 중독과 과용의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카페인 성분이 섞인 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카페인은 좀 중독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당장 아파서 일을 못하는 걸 못 견디셔서 약을 너무 자주 먹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2-3번을 먹기도 하고 먹는 날이 많을 수도 있고 근데 한 달에 10일 이상 먹으면 저희가 약물 과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본인이 잘 조절할 수 있으면 약국에서 약을 먹어도 됩니다. 단 그 전제는 2시간이 잘 조절이 되고 한 달에 3일 이내이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다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환자분들은 중등도 이상의 두통에 약을 쓰라고 막 참으세요. 아직 중등도가 아닐 거야. 이 정도는. 근데 대개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아프다라고 하면 중등도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땐 편두통 특이약물 쓰는 게 맞고요. 특이약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우리는 세로토닌 1B, 1D 리셉터에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즉 뇌에 작용하는 약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초기에 약을 쓸수록 효과가 더 좋아요. 늦게 쓰면 효과가 좀 더 안 나기도 하고 또 늦게 먹을수록 약이 불편한 걸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즉 그 약을 먹어서 불편한 것보다 두통이 심해서 불편할 경우도 제법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두통 특이약물을 초기에 적절한 시기에 잘 먹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한 가지 약에 3번 시도, 효과가 없다면 그 계열의 다른 약의 시도, 그리고 다른 약의 조합 이렇게 조절하면 대부분 환자들은 두통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방치료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방치료는 어떤 목적을 하나 하면 두통의 빈도랑 강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가끔 예방 그러면은 무슨 백신처럼 생각해서 안 생길 걸 예방한다고 생각하는데 편두통 환자의 두통은 대부분 다 다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통이 한 달에 10번 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달에 5번 이하로 줄일 수 있으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통의 강도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약을 한 달에 10번 먹었는데 두통이 5번 있지만 약을 한 2번만 먹어도 금방 낫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편두통 예방 치료의 목적은 두통의 강도를 줄이고 빈도를 줄여서 환자분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약물 과용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그런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경구약들은 일반적으로 권고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 그리고 우리가 주사 치료 같은 걸 할 때는 한 1년 정도를 권고합니다. 작년에 국제두통학회에서 거의 30페이지가 넘게 굉장히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경구약은 한 6개월은 쓰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약의 실패를 국가가 규정하는 기간은 2달이에요. 효과를 보기까지 2, 3개월. 2, 3개월 하고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2, 3개월 동안 효과가 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지속하는 시간을 6개월에서 12개월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1, 2년 이상 지속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환자분의 삶의 질과 환자분의 생활 관리, 그 다음에 약물 사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방약 쭉 쓰고 많이 좋아지신 분들을 보면은 이제 환자분랑 의논을 하죠. 그러면 우리 언제 예방약을 중단해 볼까요? 끊어 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좋아졌는데 우리가 모르고 약만 쓰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약을 끊어본다는 거의 개념은 그건 거예요. 이미 좋아졌는데 모르고 약을 쓰고 있을까 봐 약을 줄여보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 관리도 되고 모든 것들이 많이 좋아진 상태가 돼야 될 거고 그러면 환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치료하는 건 중독이 되지 않을까요? 혹시 약 끊고 나면 더 도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제일 걱정하시는데 더 도지지는 않습니다. 즉 그전보다 더 나빠지는 건 아니고 그전만큼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환자가 그전만큼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 한 절반 정도 환자가 약을 끊으면 다시 나빠집니다. 그러면 다시 쓰게 되죠. 또 환자분들이 예방치료를 선택할 때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가능하면 약을 안 먹는 세상을 많이 꿈꾸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의사도 환자분이 건강하길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약을 많이 쓰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닌 거라 지금 예방약이 보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어느 정도 좀 체력도 생기고 마음의 근력도 생겨서 두통이 있을 때 내가 좀 지혜로운 눈으로 아플 때 잘 조절할 수 있게 됐을 때 의사랑 의논을 잘 하시면은 얼마든지 환자분이 안정적으로 약을 줄일 수 있을 때 알려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병원을 안 오는 것으로 혹은 본인이 약을 알아서 끊는 것으로 중단하시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편두통 예방치료를 권장하는 경우는 첫 번째는 두통이 자주 있는 경우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4일 이상의 두통이 있으면 예방치료를 권고합니다. 한 달에 2번이라도 내가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거나 응급실에 와야 될 정도로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예방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약물을 많이 쓸 경우에 속하겠죠. 약물을 이미 10일 이상 쓰시고 15일 이상 쓰시고 이럴 경우에는 예방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외에는 두통이 있으면 내가 어떤 기능장애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때는 내가 사물이 잘 안 보이고 휘청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예방치료로 잘 조절된다라면 예방치료를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편두통을 환자분들이 병으로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치료가 굉장히 지연된 경우가 많았고 근데 치료를 받다 보면 좋다고 한 경우가 있어서 기존에 다른 약제 효과가 있었던 적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혈압약에 쓰이는 베타 차단제나 칼슘 통로 차단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항우울제라든지 뇌전증약 이런 약들이 편두통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근데 요즘은 편두통 특이 치료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티드랑 관련된 약제들이죠. 왜냐하면은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티드를 주사하면 편두통이 유발되거든요. 실제로 편두통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이를 표적으로 하는 많은 약제들이 개발되면서 환자들이 나아졌습니다. 두통이 많은 환자들, 아픈 날이 많은 환자를 만성편두통이라고 하거든요. 한 달에 15일 이상 아픈 환자들. 그러면 한 달에 15일 이상 아픈 환자가 그 다음날 아플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50%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런 환자들에게 편두통 전문 치료를 하면 그 다음날의 두통도 50%가 한 30%로 줄기도 하고 20%로 줄기도 하기 때문에 약에 따라서는 그 다음날부터 혹은 일주일부터 나타나기도 합니다. 단지 모든 사람이 나타나는 건 아니죠. 분명히 아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정도를 경과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살두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분발두통이 출산하는 것보다 더 아픈 건 당연하고 진짜 너무 아파서 죽고 싶다. 죽는 것이 낫겠다. 죽으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다. 그런 비율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분발기에 아까 말한 몰려서 아플 때 그때 자살 충동이 특히 올라가기 때문에 분발두통을 제대로 빨리 치료하는 게 가장 큰 자살 방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발두통은 눈물과 콧물 같은 자율신경 증상을 동반한 게 특징이에요. 원래 우리가 어떤 눈물, 콧물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있으면 뇌병일까 많이 걱정을 해서 분발두통일 땐 제가 뇌촬영도 꼭 하도록 권고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 시작하면은 짧으면 15분에 끝나기도 하지만 3시간 동안 너무너무 심한 두통이 지속되고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돼요. 이게 몇 개월
6개월 동안 아프다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살두통이라고도 불리는 거고, 뇌의 통증이라는 게 너무 잘 보여지는 특징을 갖고 있죠. 군발두통이 하도 심하고 하도 아픈데 편두통이랑은 다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빠른 치료 효과로 원래는 주사제도 효과적일 수 있는데 주사제는 국내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산소 흡입 치료가 필요한 거죠. 산소가 도움된다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는 건 그냥 산소가 원래 한 20% 있는 건데, 병원에서 쓸 때 막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산소통 딱 틀어서 몇 게이지 틀어요, 마스크 써요, 이런 산소. 요거는 100% 산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산소를 갖다 한 15리터까지 15분 정도 흡입하면 두통이 빨리 좋아지거든요. 근데 100% 산소를 굽게 하려고 그러면 막 닫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농도를 유지해서 군발두통 환자들은 구멍에 끼는 게 아니라 마스크로 해야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빨리 작용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약은 먹고 흡수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산소는 빨리 작용할 수 있어서 군발두통 환자에겐 산소가 아주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히도 군발두통의 산소 치료를 아직 보험급여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산소를 빌릴 수 있는 적절한 통로도 잘 보장해주고 있지 않아서 환자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다 인터넷에서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요만한 산소를 갖고 와서 이게 도움이 되냐고 물어본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로는 아까 말씀드린 군발두통이 환자에 필요한 산소의 농도를 못 채우고 용량을 못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호흡기 질환 환자 같으면 분당 2리터만 쓰면 되는데, 군발두통 환자는 12리터 이상을 쓰니까 5배, 6배가 빨리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산소통을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하러 가스회사에 가면은 산소 충전용 진단서를 주세요 라고 하는데, 군발두통 환자는 진단서를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산소 충전할 때 필요한 진단서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야만 우리나라는 써줄 수 있거든요. 신경과에서는 써줄 능력이 없어요. 저희가 국가에게 제발 좀 부탁드리는 게, 군발두통을 하는 신경과 의사에게 산소 처방전을 쓸 수 있게 해주고, 다른 호흡기 환자처럼 산소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학생들이 시험 때 전후로 해서 특히나 이제 수능 전에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가끔은 이제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시험 때도 공부하는데 밤새지 말고 시험 끝나고도 공부하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규칙적인 생활 자체가 두통의 많은 악화 요인을, 특히나 주말 두통 같은 걸 줄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가 낮춤을 생기는 두통도 많이 줄일 수 있긴 합니다. 체력이 강해지면 좀 두통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이나 적정한 수분 섭취 중요할 수 있겠고, 또 수면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심박동수만 올라가도 두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운동을 다양하게 하도록 말씀드립니다. 시원한 환경에서, 그 다음에 좀 저강도부터. 우리 사람은 변하거든요, 천천히. 환자분의 체력이 감내할 수 있으면 좀 고강도로 올라가도 되기 때문에 점점 운동들을 다양하게 하거나 단시간 운동들을 하시고 조절을 하시면 좀 더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두통이 있을 때 반추되는 반복 사고를 멈추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교감신경계 항진들을 늦출 수 있고, 점진적인 근육 이완을 할 수 있고, 두통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을 거치면 두통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바뀌는 게 참 어렵고 배우는 것도 참 어렵기 때문에, 원래 이러한 인지행동 치료는 보통은 3개월 정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두통에는 많은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명상치료나 마음챙김 치료 이런 것들도 분명히 두통 일수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치료들을 같이 하신다고 하면은 약물에 대한 사용을 좀 더 줄일 수도 있을 거고, 나중에 예방약들을 감량할 때, 예방약을 중단할 때 본인 스스로 두통을 조절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